이렇게 문제는 해결을 했고 뒤쪽에 있는 곡 B 바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일단 제목의 의미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 이 곡 B라고 하는 게 이제 작품 속에도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행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사시사철 엉겅퀴처럼 푸르죽죽하던 옥리의 엄마는. 오케이. 이 작품의 중심 대상은 옥리의 엄마야. 옥리의 엄마인데 참고로 푸르죽죽이라고 하는 시각적 심상 동원된 거 확인됐죠? 뭐랄까 엉겅퀴처럼 푸르죽죽하다고 했으니까 이 엉겅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잡풀, 우리가 흔히 걷어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뭔가 드센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뜻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뒤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곡비의 뜻이 나오죠. 곡을 팔고 다니는 곡비였다라고 있지. 자, 옥리의 엄마는 곡비야. 곡비는 뭐라고? 곡을 파는 사람이야. 그럼 곡을 판다는 건 무슨 뜻일까? 작사가이네 설마? 장례시장에서 대신 울어주는 사람. 그렇지. 옛날에는 장례식장에 곡소리가 끊기면 안 됐단다?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할 일들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식은 죄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밥을 먹으면 안 되고 3일 동안이요? 오케이? 두 번째, 면도를 하거나 세수 따위를 하면 안 되며, 세 번째, 잠깐이라도 앉아서 쉬면 안 되고, 네 번째, 잠을 자서도 당연히 안 되고요. 아무튼 안 되는 게 많아. 마지막으로 곡소리가 끊기면 안 되는 거야. 옛날엔 그런 식으로 장례를 치렀거든? 그러니까 장례를 정성 들여서 치르면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들 거예요. 제대로 치른다면요. 옛날에 근데 그렇게 다 하고 살았대요. 중요한 건데 곡이라는 게 목이 쉬면 안 나와버리잖아, 젠장.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식장에서 그 곡소리를 계속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 그런 사람을 곡비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심상이랑 이름이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곡을 할 때 대충 아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거잖아, 그치? 아이고 하면서 이 소리를 계속 내야 되는 거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 소리가 경박스러워서도 안 낼 것이며, 그런 분위기에 맞도록 조절을 해줘야겠지. 자, 가봐. 이러한 곡비였던 옥리의 엄마는, 자, 뭐 하는지 보자. 이 세상 가장 슬픈 사람들의 울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건 당연히 뭐겠어? 죽음으로 인한 사별이잖아. 다시는 볼 기회가 없는 일이잖아, 그치? 어딘가엔 잘 살고 있겠지, 그런 레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둘 다 뭐예요? 사별한 대상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 그치? 확인되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야. 옥리의 엄마니까 좀 달라. 그거를, 울음을 천지가 진동하게 대신 울어준대. 그럼 여기서 대신 울어주는데 천지가 진동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단순하게 옥리의 엄마의 목청이 좋았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겠니? 그건 아니겠지. 이건 무슨 말 하고 싶은 건데, 옥리의 엄마가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단순히 돈 벌러 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치? 마치 프로 의식을 가지고 진짜로 애달파하면서 울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울어주고 그네 울음에 꺼져버린 땅 밑으로 떨어지는 무수한 별똥 주워 먹고 살았다. 표현 기깔나죠? 봐봐. 그네 울음, 설마 이 그네가 뭐야? 스윙하는 그 그네 아니야? 이 그네가 누군데? 옥리의 엄마지. 그녀의란 말이야 이거. 오케이? 그녀의 울음에 꺼져버린 땅 밑. 무슨 법? 그렇지. 땅이 꺼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절절하게 울어준다는 뜻인 거고, 오케이? 그녀의 울음에 꺼져버린 땅 밑으로 떨어지는 무수한 별똥을 주워 먹고 살았대잖아. 자, 이때 그러면 지는 별똥을 주워 먹고 살았다라고 말했을 때, 이 떨어지는 별똥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뭐랄까, 떨어지는 돈, 그러니까 그 돈을 줄 때 위로 주진 않잖아. 그래서 또 이렇게 넘겨주잖아, 그치?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설마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돈 많이 받아서 그런 뜻은 아닐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이미지는 어쨌든 떨어지는 별똥이라고 말했으니까 사람이 죽어서 별이 된다, 그런 이미지를 연상해 보았을 때 별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망자 혹은 죽음, 다른 이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옥리의 엄마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게 사람이 많이 죽어야 돈이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그치? 당연히 땅이 꺼진다라고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똑부러지네 하강적 시어이며, 그 하강적 시어의 연결을 통해서 옥리의 엄마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연상시켜주고 있어. 됐지? 계속 그네의 허기 위로 떨어지는 별똥 주워 먹으며. 그런데 곡비라고 하는 게 지금이야 뭐 어떤 직종이든 프로의식이 다 중요한 시대지만 옛날엔 그런 게 아니었을 거야, 그치?
좀 천한 직업으로 인식이 됐겠죠? 죽음을 찾아내는 직업은 보통 공경받았을 리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허기라는 단어를 썼네. 허기라고 하는 건 돈 벌어먹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죠? 자, 허기로 쏟아지는 별똥을 주워 먹으면서 까무러칠 듯 울어대는 곡소리에 이승에는 눈목 감고 떠도는 죽음 하나도 없었다. 근데 그녀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단할 지언정이라는 말로 삶이 대체를 해볼게. 힘들고 고단하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아까 허기란 단어로 확인했었지, 그치?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뭐 한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옥녀 엄마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성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런 모습인 거야. 됐나요? 저승으로 갈 사람 편히 떠나고 남은 이들만 잠시 서성일 뿐이었어. 남은 사람들은 유족을 말하는 것일 거고, 그치? 그 유족들도 그 곡소리를 한바탕 듣고 나면 마음이 뭔가 좀 가라앉는 느낌, 그치? 차분해지는 느낌, 그런 게 든다는 얘기겠지. 다음면 가장 아프고 가장 요염하게 울음은 옥내 엄마의 머리 위에. 자, 지금 가장 아프면서도 가장 요염한 거야. 그럼 이 두 개는 서로 연결되기 조금 애매한 단어다, 그치? 그래서 가장 아프고도 가장 요염하기라고 말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그 설명을 보시면 복합적 감정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야, 그치? 오케이? 자, 얘들아, 요런 거 조심해야 돼. 선생님, 그러면요 하나의 대상을 이렇게 서로 상반된 표현으로 나타낸 거니까 역설법 아닐까요? 역설법 맞아? 역설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순 형용이 일어나야지. 모순 형용이 일어나야 돼. 아니, 둘 중에 하나지. 모순 형용이 일어나거나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는 거야. 말이 좀 어려울까? 모순 형용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문은 역설법 뭐가 있을까? 소리 없는 아우성과 같이 A한 B의 형식으로 형용을 해야 돼. 그치? 대상 모습이 서로 연결돼야 된다고. 근데 이 문장은 뭐냐면 가장 아프고 A, 가장 요염한 B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오케이? 이렇게 심상이 여러 개 늘어져 있는 형태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면 복합 심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단순하게 역설 그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복합적인 심상이 드러나 있다 정도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 맞죠? 대상이 A하게 보이기도 하고 B하게 보이기도 하는 걸 우리가 A, B를 합쳤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이해됐지? 그거 조심해주자. 자, 아무튼 이때 그럼 요염하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목소리가 섹시한데 이게 아니잖아. 그치? 뭐가 다른 얘기야? 아름다울 정도로 느껴진다는 얘기지. 그 아름다움이 느껴질 정도의 옥내 엄마의 목소리에서 옥내 그 엄마의 머리 위에 하늘은 구멍마다 별똥 매달아 놓았다. 봐봐. 하늘에 별똥이 매달려 있대요. 참고로 이 별똥을, 땅에 떨어진 별똥을 먹은 옥내 엄마가 곡소리를 통해서 하늘로 올려보냈잖아, 방금. 그리고 그 녀석들은 하늘조차 그렇게 올라온 걸 인정하면서 걸어주고 있다는 얘기지, 하늘에다. 그죠? 즉 옥내 엄마가 뭘 다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 그 영혼들마저 좋은 단계로 승천이 되고 있다. 그죠? 영혼이 별이 됐다. 별이 된 영혼. 풀어도 돼. 별이 된 영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가 봅시다. 그네의 울음은 언제 그칠 것인가? 그네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녀를 말합니다. 그죠? 그녀의 울음이 과연 그치게 될 것인가? 엉겅퀴 같은 옥내야 우리 시인에 따라 라고 말했어. 자, 옥내가 나왔어 갑자기. 옥내는 뭐 같다고요? 엉겅퀴 같다고 했었지. 그리고 이 녀석은 누구라고? 딸이야. 자, 얘들아, 옥내 엄마니까 옥내의 엄마야. 그럼 딸은 당연히 옥내겠지, 그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전승되고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옥내 엄마의 그 곡소리가 딸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방금 위에서 했던 문장에서 언제 그칠 것인가 라고 말하는 거는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옥내 엄마도 어느 순간 이제 곡을 못하고 힘들어서 은퇴를 해야겠지. 하지만 그녀의 그 정신은 우리 시인의 딸, 여기서 와플을 이 말을 했어? 이 사람 이퀄 시인의 딸이라고 했으니, 그럼 여기서 시인은 누군 건데? 옥내 엄마지.
옥리의 엄마를 시인이랑 연결한 거야. 이해됐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그 옥리의 엄마야말로 진정한 시인이다라고 말하며 너도 어서 전문적으로 우는 법을 깨우쳐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고 있어. 그럼 여기서 전문적으로 우는 법이라는 게 단순히 그래 이것도 기술이 필요할 거야? 야 10시간 가까이 계속 울려면 그거 보통 내공으로 안 되는 일일 거야. 그치? 당장 여러분들 5분만 울어봐. 5분도 지속이 안 될걸? 쉽지 않아. 그거 지속되는 게 아니야. 전문적으로 울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단순한 기술적 측면이겠냐고. 이건 단순한 기술적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겠지? 여기서 말하는 전문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다른 일을 위해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자세를 지니는 것을 말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전문적으로 울다는 얘기는 타인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공리 엄마의 곡소리가 모두에게 승천하는 별의 목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이유는 진심을 다하기 때문일 거고 그 진심을 다하는 것을 너도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 됐어? 그래서 마지막 년 이 세상 사람들의 울음 까무러치게 대신 우는 법 알아야 하리 라고 말했고 뭐뭐 하리 그럼 이거는 뭐뭐 해야 한다는 정보를 준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거는 누구를 향한 말이기도 한 거야?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한 거지. 아 그래 지금 이 작품의 작가인 문정희 씨는 문정희라고 함부로 부르면 안 돼. 시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인이라면 무릇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곡비였던 옥리엄바가 했던 것처럼 뭐 하라는 얘기야. 궁극적으로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오케이? 혹은 타인의 어떤 삶 자체를 이해하고 그걸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지. 맞죠? 뭐뭐 해야 하리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고 이 마지막 면에서 말하고 있는 우는 법이라고 하는 건 그럼 결론적으로는 중의적 속성이 있는 거다. 그치? 표면적으로는 옥리 엄마의 딸인 옥리에게 그치? 이어받아야 되는 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시인인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다잡는 말이기도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힘들어. 여기까지 문정희의 곡비라는 작품을 한번 살펴봤고요. 참고로 그런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렸긴 했는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한번 체크 좀 해보자. 일단은 너도 뭐뭐 해야 지금 보면 2연을 보면 주워 먹고 살았다 하나도 없었다 부분이 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 마지막 연 4연하고 5연을 보면요 우는 법 깨우쳐야 하리 우는 법 알아야 하리라고 같이 유사한 통사 구조도 반복하고 있지. 우리는 이런 걸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반복되는 것 자체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반복은 왜 쓰는 건데 리듬감 말고 강조. 그럼 강조의 대상이 뭐였던 거죠? 우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럼 여기서 우는 법은 무슨 뜻인데? 타인의 삶에 공감할 줄 아는 것. 이렇게 연결해서 작품의 중심 정서를 깨치는 것도 좀 중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작품 살펴봤고요. 지금 스멀 떠기는 거 보이지? 오늘 3시간을 다 끝내려고 아주 몸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에 박지원의 통곡할 만한 자리. 아마 이런 제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통곡할 만한 자리. 혹시 내신태 해본 사람? 상당수가 아니네 생각보다. 그렇구나. 자,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작품으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통곡할 만한 자리. 근데 지금 보면 전부 다 뭔가 울음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치? 첫 번째 강호도 울음이었죠? 두 번째 곡비도 울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통곡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울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울음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전혀 다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특징을 좀 알아두시고 자,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다? 박지원. 박지원 하면 이 단어 나와야지. 실학사상가. 그렇죠. 실학사상가. 실학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뭘 중시한다는 거야? 실용적인 학문을 중시한다는 것. 그럼 여기서 실용이라고 하는 건 당대의 어떤 개념과 대립되는 거라고 생각하자. 그냥 단순히 성리학으로 말하면 곤란해. 왜냐면 박지원은 양반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계급체계와 지배체제를 단 한 번도 불가능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핵심은 이거냐?
양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똑바로 안 하니까 이 문제지. 양반은 양반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 양반이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진짜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자. 즉 뭐냐면 신학의 반대 지점은 탁상공론이에요. 탁상공론에 치우친 성리학을 비판한 거지. 오케이? 자 그런 차원이고, 참고로 이 작품은 그냥 이건 백종원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였고, 이 작품은 당연히 그래요. 고전 수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수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개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개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표현상 특징 요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재에 대한 너무 급한가 내가 지금? 두 번째 소재에 대한 태도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 이 작품의 중심 소재는 통곡이에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을 얼마나 개성적으로 파악해내는지 중심을 찾아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고, 이 정도 작품도 역시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농후한 녀석들이라 그냥 쉽게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한 번씩 좀 가보도록 하십시다. 오케이? 자, 빠르게 갈 거야. 잘 따라와. 긴 작품은 아니니까. 자, 일단은 이 작품은 열알기의 일부로 실려 있고요. 열알기라고 하는 게 이 박지원이 청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일부를 그 한문으로 기록해놓은 한문 수필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글 번역본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7월 초 요들에 7월 8일이라는 얘기겠지, 그치? 첫 번째, 여덟 번째 날이니까 8일. 오케이? 7월 8일 갑신일 맑음 이러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죠? 자, 무슨 일이 있었나 보자. 정사와 가마를 타고, 정사는 관직명입니다. 그럼 관직을 가진 특정한 사람과, 오늘 뭐 밑에 뭐 사촌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관직을 가진 사람과 함께 가마를 타고 삼류하라는 강을 건넌 거야. 그냥 강의 이름이 삼류하야. 냉정이라는 곳에서, 그렇지? 열정과 냉정, 그 냉정이 아니고 이것도 지명입니다, 그죠? 냉정이라는 곳에서 아침을 먹었고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갑자기 태복이라는 아이가, 태복은 사람의 이름이고 하인의 이름이에요. 태복이가 갑자기 공손히 허리를 굽히고 재빠른 걸음으로 말머리를 지나와서는 땅에 넙죽 엎드리며 소리 높여 외쳤다. 백탑이 현신하신다래요. 표현이 되게 웃긴 거야 이거 지금. 백탑이 현신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백탑은 말 그대로 아주 뭐랄까, 이거 뭐라고 표현하면, 랜드마크?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한 번도 안 와본 어떤 지방 사람이 서울에 딱 왔어. 올림픽대로를 타고 막 올라오는 중인데, 오, 차도 겁내 많아 이러면서 신기하고 있는데, 야, 저거 보여? 저게 뭐야? 저거 싸우르는 눈 아니야? 이러고 있는 그런 대상 있잖아. 그 롯데타워. 그러면 원래는 롯데타워가 우리의 눈에 들어온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녀석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백탑이라는 그 랜드마크가 현실, 자신의 몸을 드러냈다는 뜻이야. 출현했다는 거야, 몸을.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원래는 우리가 가서 백탑을 보는 건데 거꾸로 백탑이 우리한테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표현? 주객이 전도된 표현을 하고 있다 정도는 채취를 해주자고. 약간 의인화시킨 거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몸을 드러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말은 태복이라는 하인이 조금 있으면 백탑이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라는 말을 높여 말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죠? 자, 태복이라는 자는 정진사의 마부인데 산기슭이 여전히 시야를 가로막고 있어서 백탑은 보이지가 않아. 근데 좀만 가면 있대요. 말을 더 빨리 몰아서 수십 걸음을 채 못 가서 산기슭을 막 벗어나는데 눈이 어찌어찌하면서 갑자기 눈앞에 한 무더기의 흙점들이 어지럽게 오르내린다.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이렇게 언덕배기가 있었고 그들이 언덕배기를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를 보는 순간 저 멀리에 백탑이 빡 서있겠지. 오케이? 그리고 백탑 주변에 뭐가 있을까? 그냥 지평선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본 대상은 봐봐, 눈이 어찌러찌하면서 한마디에 한 무더기에 흙점이 보인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게 백탑을 보고 놀란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벌판을 보고 놀란 거야. 벌판을 보고 약간 충격에 가까운 놀라움을 겪은 거야. 이런 데는 처음 봤거든요. 자, 조선반도 안에 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평선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건 알지만 지평선을 쉽게 볼 수가 있겠니? 왜냐면 어디선가 뭔가 걸리거든, 계속. 그치? 산이 걸리고 언덕이 걸리고 건물이 걸리죠. 그치? 그리고 산이 지나가는 날마다 학교 하나씩 붙어있고요. 그 산 전기 빨아먹으려고 붙어있잖아, 그치? 뭔가 자꾸 걸려서 안 보이는데 요동포판에 딱 갔더니 세상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저기까지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는 거야. 오, 뭐야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
나는 오늘에서 깨달았다. 인간의 삶이란 본래 의지할 데가 없으며, 그치? 약간 무서울 지경으로 벌판인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감각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선생님도 없지만, 우주에 가면 그런 감각이 들지 않을까? 그죠? 혹시 뭐 인터스텔라나 뭐 아니면, 그 산드라 블록 나오는 게 뭐였지? 마션 아니고, 뭐였지? 뭐지? 니들 뭐 얘기하는지 알지? SF 영화 중에 그 우주에서 그 박사님 조단 당해가지고 지구로 귀환하는 이야기. 조지 클론이랑 뭐였지? 또 갑자기 답답해. 자 아무튼 간에 그렇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내가 우주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의 생명줄이 끊어졌어. 나랑 우주선을 연결하고 있는 줄이 끊어졌어.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붕 가고 있어. 그때 느끼는 그 절망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충격감, 그치? 주변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대로 32만 년 정도 가도 여전히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감각은 이 정도의 감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가 하면서 오직 하늘을 머리에 이고 땅을 발으로 디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죠? 이 충격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그러면서 말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이마에 대고 뭐라고 말하죠? 통곡하기 좋은 장소로다 라고 말하죠. 자, 일단 따로 쓰자. 지금 화자인 박지원이 보고 있는 대상은 요동 벌판입니다. 그리고 요동 벌판을 보고 통곡하기 좋은 자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대상을 보고 충격과 놀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태에서 통곡을 하니? 아니죠. 입이 떡 벌어진다 라고 한다든지, 그치? 놀랐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쓸 뿐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통곡을 한대요. 그러니까 정진사는 당연히 물어보지. 아니, 이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시야가 탁 트인 드넓은 곳을 만났는데 왜 통곡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그렇기도 하오만 꼭 그렇지는 않소라고 말했습니다. 자, 유동प्र파는 뭐라고? 탁 트인 곳. 그리고 탁 트인 곳은 통곡과 어울리지 않음. 참고로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지? 상식.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통념이라고 불리우는 것. 근데 이 작품의 작가인 박지원은 이런 통념을 뒤집어버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 어울리지 않는 대상이 어울린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 그 통념이 뒤집히는 그 과정을 따지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수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얘기가 뭐라고 했어? 아까 소재에 대한 태도라며, 그치? 통곡을 하는 이유를 좀 독특하게 들고 있잖아. 그걸 파헤치면 이해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계속 가봅니다. 그렇기도 하오만 꼭 그렇지만은 않소. 자고로 영웅은 울기를 잘하고 미인은 눈물이 많은 법이고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울음에 대한 인식이야. 하지만 그들의 울음은 두어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이 옷깃 앞에 굴러떨어지는 것을 지나지 않았으니 그들의 울음소리가 천지에 가득 차서 종이나 경수에서 나온 듯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 즉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울음들은 전부 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 그런 것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핵심이야. 사람들은 인간의 7가지 감정, 7정이라고 부르지. 희노애락 애호요. 그 중에서 오직 슬픔만이 통곡을 유발하는 줄 알고. 오케이, 좋아요. 자, 요거는 실은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슬플 때나 통곡하는 것이다랑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니냐 이거야. 같은 말 맞지? 왜? 통곡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잖아. 탁 트인 곳을 보면 우리가 뭔가 기쁨을 느끼거나, 그치?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왜 그걸 느끼냐고 말했어. 그러면 이거는 네 말은 통곡은 슬플 때만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통념입니다. 오케이? 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7가지 감정이 모두 통곡할 만한 줄은 모르고 vs 화자의 개성적 생각. 7가지 감정이 모두 통곡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건 내 생각. 즉 통념에 대해서 비판하고 개성적 인식을 하는 거. 이 두 개의 대립이 보면 이 두 개는 작품의 중심 대립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출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 출제가 된다면, 지문으로 등장한다면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자, 세부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가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거야. 가자. 기쁨이 극에 달하면 통곡할 수 있는가? 그쵸. 우리 막 기쁘면 눈물 흘리잖아. 그죠? 기쁨은 눈물이라는 말 들어봤지? 또 노여움이 극에 달하면 통곡하죠?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통곡하고, 사랑이 극에 달하면 통곡하고요. 좋아서 눈물 흘리는 거 막 겪어본 적이 있나? 아무튼 간에
그치? 예를 들어 갑자기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 막 60억짜리 로또에 당첨됐다고 쳐보자. 나 눈물 흘릴 것 같아. 그렇지 않냐? 에라 모르겠다 다 때려치고 나는 전원생활 하려고 안 한다 하면서 난 당장 그때부터 집 짓는 걸 알아볼 거야. 저기 전원 때 선생님 말했잖아. 항상 말하잖아. 마당 있는 넓은 집에서 개랑 뒹구며 노후 보는 게 선생님 희망이라고. 그치? 그거를 실현하러 갈 거야. 아무튼 간에 사랑, 미움, 욕심까지도 뭐든지 국에 달하면 통곡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억누르는 감정을 시원스레 풀어버리는 것은 울음소리보다 더 빠른 것이 없어. 통곡이란 천재에 있어서 격렬한 천둥에 비길만 하고 극에 달한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거고 우러나온 것이 사리에 들어맞기만 한다면 통곡이라 해서 웃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무슨 법? 서리법. 같다라는 얘기지. 통곡이라고 하는 것도 웃음과 같은 거다. 동일선상에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속을 밖으로 표출하는 역할을 하는 건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감정을 느낄 적에 이처럼 극에 달하는 경우는 겪어본 적이 없는지라, 그치? 그러니까 뭔가 극도의 상태에 다다라야 통곡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그만큼까지 가지 못했어. 왜냐면 60억에 당첨돼 본 적이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사람들은 7가지 감정을 교묘하게 배치해서 그 중에 슬픔은 통곡이랑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누가 죽어서 초상을 치를 적이야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라 소리를 낸다는 얘기죠. 하지만 진실로 7가지 감정에서 우러난 지극하고 참된 목소리라면 억누르고 꾹 참아서 천지 사이에 가득 쌓이고 맺혔어도 감히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법입니다. 저 가의라는 사람은 통곡 장소를 얻지 못해서 참다가 못 견디자 갑자기 선실을 향해서 한번 으악 하고 울부짖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 극한의 감정이 이르게 되면 그건 숨길 수가 없는 법이다. 라고 하면서 가의의 사리를 들고 있지. 어찌 사람들이 놀라 괴이쩍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겠어. 그렇지. 갑자기 뜬금없이 괴성을 지른다? 어떤 감정이 그게 다랬다라는 얘기죠. 그러자 정신진사가 묻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렇다면 이 통곡 장소가 저렇도록 넓으니 나도 그대를 따라서 한번 통곡을 해야겠는데 어떤 감정의 통곡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7가지 희노애락 애호욕 중에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요? 라고 말했더니 내가 말합니다. 갓난아이한테 물어보시오.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날 적에 어떤 감정으로 울겠소? 처음으로 해와 달을 받고 다음으로 부모를 보고 친척들이 눈앞에 가득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이가 없지요. 오케이? 이건 뭐다? 즐거움이다라는 거야. 즐거움의 극한에 이르러서 통곡하는 것이다. 즐거움 뭐다? 세상에서 별천지를 구경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은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둘도 없으니 슬픔이나 노여움이 있을 리도 없고 인정상 즐겁고 웃음이 나와야 될 텐데 도리어 한없이 울부짖으며 분노와 원망의 속이 가득하고 아마 인간이란 신성한 제왕이든 어리석은 백성이든 몽땅 죽는 법이고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냥 아이가 태어난 것을 후회해서 미리 통곡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알고 보니까 지금 했던 얘기는 전부 다 뭐야? 통념이지 이것도. 오케이? 자, 전체적인 지문의 흐름을 잘 깨치지 못하면 지금 이 말들이 도대체 왜 하는 건지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흐름을 잘 봐. 일단 여기까지 설득은 된 거지, 정진사에게. 그지? 정진사가 물어본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무슨 감정 때문에 울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내가 갓난아이의 얘기를 들어보겠어 하면서 갓난아이의 비유를 한 거지. 그리고 갓난아이가 울 때 첫 번째 주변에 우와 축하해 하면서 다 축하하고 있으니까 그 기뻐서 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지? 또 어떤 사람들은 아기가 우는 이유를 설명할 때 언젠간 죽는 거잖아.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 확정된 거잖아. 그렇잖아? 이 세상에 안 죽은 존재가 있나? 아직까지도 없죠? 미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어. 그것도 이상해. 좀 끔찍해. 아무튼 간에 그래서 죽을 걸 예상했기 때문에 우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과연 진짜 갓난아이는 왜 우는가에 대해서 진짜 답변은 지금부터 나오는 거야. 그 이유는 뭐다? 갓난아이의 본심이 아닌 지금까지 건 전부 다 본심이 아니고 아이가 막에 쌓여 태중에 있을 때는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하루아침에 텅 비고 드넓은 데로 팡 하고 나오니까 그 드넓은 곳에서 손을 펴고 다리를 뻗을 수 있게 되고 정신이 빵 트이니 어찌 참된 목소리를 내질러 감정 없는 한바탕 울음을 울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뭐예요? 바로 넓은 장소로 나오게 된 어떤 그 기쁨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기쁨으로 인한 통곡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기도 한데 조선해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 자신의 뜻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좁은 곳에 있다가 그치? 거대한 중국 땅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 광활함 그치? 그 탁 트이는 느낌 때문에
박지원은 또 한 번 놀랐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놀라면 기쁨이라는 행복이라는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중인 거고 판단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줄 의당 당연히 라는 뜻이야. 가식 없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본받아 비로봉 꼭대기를 올라 통곡해도 되고 장현 금사산에 올라가도 되고 유동벌판에 와도 통곡해도 되는 거야. 오케이? 넓고 탁 트인 곳에선 이런 식으로 통곡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근데 여기 요동벌판에 왔을 때는 산해강까지는 1200리가 되는데 어느 곳을 봐도 산한점 없고 하늘과 땅끝이 풀러붙인 듯 딱 맞닿아 있고 예나 지금이나 비 뿌리고 구름 피어나는 가운데 오로지 끝없이 아득할 뿐이라 이곳을 나는 통곡할 만한 장소로 삼을 수 있겠소 라고 말하면서 그치? 통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되셨죠? 자, 지문의 중심 내용은 이 정도까지. 선생님이 지금 빠르게 읽느라고 중간중간 좀 건너뛴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논지의 흐름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정확하게 규명하면서 복습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오케이? 자, 참고로 보주자료에 그 뒤에다가도 계속해서 또 다른 해설 지문을 하나 더 붙여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참고 삼아 확인해 주시고 숨이 찬다. 자, 그래서 일단 쉬었다 하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유자소전 이것도 워낙 중요한 작품이라 꼭 해야 되거든.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